계엄사령관에 대해 짧게 설명해 줄게. 계엄사령관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해.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작전을 총괄하고 경찰과 협력해서 치안을 유지해. 폭동이나 범죄를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게 주요 임무야. 또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언론을 통제하기도 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데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해. 결국 계엄사령관의 역할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하니까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해. 비상계엄 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게.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하는 주체야.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계엄을 발동해. 이때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 통수권자가 돼.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서 군작전을 총괄하게 해. 또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해 폭동이나 범죄를 진압하고 기본 인권도 보호해야 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 결국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해. 비상계엄 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게. 국회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의 계엄 선언을 승인하고 정부의 조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 국민의 기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필요하면 법안도 제정해.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해. 또한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니까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해. 마지막으로 계엄을 해제할 의결권을 가졌어. 그러니 계엄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이야. 오늘은 약간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 계엄령으로 내란을 꾀하는 사람들이 옹호하거나 긍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일이야. 우리 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역 혐의로 기소돼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행동은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일반적이야. 또 국가보안법에도 걸릴 수 있어서 이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도 있어. 법적 처벌 외에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이런 점에서 계엄령을 옹호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야. 파시즘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나타난 정치 이념으로 강력한 국가주의와 권위주의가 주요 특징이야.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가 주도한 파시스트당이 대표적이고 1922년에 권력을 잡았어. 무솔리니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민주적 제도를 거부하고 독재적인 통치를 실시했지. 파시즘은 군사력을 중시하고 전쟁을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 반공산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 나치즘을 발전시켰고 이는 인종적 우월성과 반유대주의를 강조했어. 현대에도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반민주적 경향이 나타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해. 이러한 파시즘의 요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비상계엄으로 이후 극우 세력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해. 백골단은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극우 성향의 청년단체야. 이 단체는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에 창립되었어. 백골단은 반공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며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립을 중심으로 활동했지. 이들은 국가의 안정과 통합을 강조했으며 극단적인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어. 백골단은 좌파 정치 세력이나 학생 운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기도 했고 이는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어. 당시 군부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백골단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정권 유지에 기여했지. 이들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회 구성원이 백골단의 폭력과 극단적인 이념에 반대했어. 결국 1970년대 초반 군부 정권의 변화와 함께 백골단은 해체되었고 그들의 활동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어. 백골단의 역사는 현재에도 극우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위원정당은 헌법에 어긋나는 이념이나 활동을 가진 정당을 의미해 주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 같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정당에 대한 대처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져. 첫째,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정당의 등록 취소나 해산을 요구할 수 있어. 둘째, 시민사회와 정치 세력은 위원정당의 이념을 비판하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어. 셋째, 시민들에게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교육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해.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위원정당의 활동을 억제할 수도 있어. 이런 대처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야. 파시즘과 유사한 즉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을 지지하는 정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알려줄게. 국회 선진화법은 2014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국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어. 주요 내용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해 법안 처리를 빠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상임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전문적인 논의를 촉진하려 해 예산안 처리 절차도 명확히 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지. 하지만 일부에서는 필리버스터 제한이 의원들의 발언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어. 결국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체포날 관저로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석기, 김승수, 김정재, 송원석, 이만희, 이상희, 이인선, 정의용, 조지현, 김기현,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서천호, 윤영석, 이종욱, 정동만, 정점식, 김선교, 나경원, 윤상현, 강승규, 성일종, 장동혁, 유상범, 이철규, 김민전, 김희상, 김장겸, 박충권, 조배숙. 특히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중진들과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신 분은 잘 기억합시다. 특검법은 특정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야. 주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비리를 조사할 때 사용돼. 특별검사는 국회 추천이나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되고, 수사의 범위와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어. 수사는 검찰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수사 결과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돼. 특검 요청은 국회나 대통령이 할 수 있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돼. 하지만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결국 특검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히는 중요한 도구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소유죄와 폭동죄. 소유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야. 예를 들어 집단 폭행이나 시위 중에 생길 수 있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반면에 폭동죄는 다수가 모여서 집단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주로 사회적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일어나고, 물리적인 폭력이나 파괴가 동반돼.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이 두 가지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알아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데, 2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며 상업적이지 않고 역할을 해온 분들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어. 선물은 무한군 특산품이라고 해. 이번에 선물을 받는 유튜버는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TV 고성구, 이봉규TV 이봉규, 성찬경TV 성찬경, 신한수 신혜식, 신남성현대 배인규, 김상진TV 김상진, 그라운드C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공병호TV 공병호 등 10명이야. 이들은 민주당에 의해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이지.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고소가 남발되니 이분들이 억울할 수 있다며 미안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어. 이쯤 되면 국힘은 극우를 지지하기로 선언하기로 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여져. 안녕. 오늘은 극우 세력의 서부지검 폭동 사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줄게. 이 사건은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집단이 법률기관에 반발하면서 발생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폭력적인 시위로 이어진 거지. 폭동 중에는 건물 공격과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고, 여러 명이 다쳤어. 경찰은 즉각 출동해서 폭동을 진압했어. 많은 시위자들이 체포됐고 법적 처벌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은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극단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지. 정부는 이런 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이 사건은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의 복잡함을 보여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어떤 식으로라도 폭력은 옳지 못하다는 걸 알아둬. 안녕.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뉴스가 나왔기에 구속기소와 구속영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줄게. 먼저 구속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걸 말해. 경찰이 체포한 후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피의자를 구속해. 그 다음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 기소가 되면 재판이 시작되는 거야. 반면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로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게 허가하는 거야.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어. 결국 구속기소는 기소하는 과정이고 구속영장은 구속하기 위한 허가야. 이 두 개념은 피의자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정말 중요해. 보수파와 파시즘은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 둘 다 전통과 국가주의를 중시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해. 보수파는 자유시장 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파시즘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지만 파시즘은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통치돼. 파시즘은 사회를 강하게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 또한 보수파는 국가 간 협력을 중시하지만 파시즘은 자신의 국가를 우선시하고 외부에 적대적일 수 있어. 이렇게 두 이념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자, 그럼 현재 보수파라 불리는 세력을 왜 극우라고 부르면 폄훼하는지는 그들이 파시즘과 닮아서라는 걸 알겠지? 뉴라이트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한국의 보수적 집단이야. 이들은 역사 인식에서 친일적인 시각을 갖고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래서 친일 인사들에 대한 재평가도 주장해. 교육 쪽에서는 역사 교육의 이념적 편향을 비판하고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원해. 역사 교과서 내용 수정도 시도하고 있어.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곤 해. 하지만 이들의 역사관 때문에 많은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고 진보 세력과 자주 충돌해. 역사, 왜곡이나 친일 미화라는 비판도 많이 받아. 뉴라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 이념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극우 유튜버는 여러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첫째, 광고 수익이야. 유튜브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동영상에 광고를 넣고 조회수와 클릭수에 따라 돈을 벌어. 둘째, 후원이나 기부도 받아. 팬들이 슈퍼챗이나 페이트런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직접 돈을 지원해주기도 해. 셋째, 스폰서십이 있어. 기업이나 브랜드와 협력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지. 마지막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해. 인디 유튜버는 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벌 수 있지만 극우 유튜버는 논란 때문에 수익이 불안정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결국 수익 구조가 다양하지만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거야. 내 생각을 전하자면 돈벌이 수단에 이용당하는 극우 사람들은 제발 자각하고 보수파의 자유와 헌법수호의 가치를 지키길 바랄게. 엘리트주의는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권력이나 특권을 가진다고 보는 사상이야. 여기서 엘리트는 정치인, 기업가, 학자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해. 엘리트주의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계층화된다고 보고 엘리트가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해. 하지만 이 개념은 비판도 많이 받아. 엘리트가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치적으로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을 주도하면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또한 엘리트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어서 대중이 소외될 수 있어. 그래서 더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결국 엘리트주의는 복잡한 사회 구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 각 대통령이 계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면 그 공통점이 드러나. 이승만은 1948년 제주 4.3 민주항쟁과 1952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어. 이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 박정희는 1972년 국가 위기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체제를 강화했어. 이 과정에서 언론과 대학,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철저히 탄압했지. 전두환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어. 그는 군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지. 윤석열은 2024년에 비상계엄을 시도했으나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했어. 하지만 여전히 내란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있어. 이들 대통령의 계엄은 모두 위기라는 명분 아래 독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우리 역사에서 큰 교훈이 될 수 있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국민은 잘못된 권력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국회 난동 사건이 있었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나경원 등이 국회를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했지. 이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막으려고 조직적으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으로 저항했어.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었어. 그런데 검찰은 2020년 1월에야 1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약식 기소했지. 이 사건의 피고인들 중에는 지금도 정치인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 많아. 재판은 6년째 지연되고 있고 이 사이에 피고인들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어. 나경원, 김정재, 송원석, 이철규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일반 시민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즉시 구속됐을 텐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건 문제야. 법원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고 정치인들도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해. 이런 상황에서 법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지. 또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부탁까지 한 사건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됐어.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검찰 기소 시한보다 먼저 끝났다고 판단한 게 주요 이유야. 기소된 건 1월 26일 저녁인데 법원은 구속이 그날 오전에 종료됐다고 봤어. 그래서 공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가 된 거지. 또 체포적 부심에 대해 법원은 그 기간이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야. 마지막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지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미뤘어. 이번 결정은 탄핵 심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 그러나 해당 결정으로 기존 수많은 판결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서 아쉬운 결정이야. 문제가 생긴다는 건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지. 또한 2년 전엔 즉시 항고를 하고 이번엔 위헌 소지라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총장 심우정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 지기현 판사의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불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70년간의 관례와 형사소송법 제66조 해석에 있어.
이 법에 따르면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고 해. 그런데 지판사는 이 법리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전한길 강사는 지판사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법적인 판단을 지지하는 거야. 심의원 검찰총장도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건 법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야. 윤석열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초원법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어. 정청래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고 판결은 사법부가 한다며 판사가 법을 창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 이런 논란은 법적 신뢰성과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불법 석방으로 간주하고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후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어. 그는 기소 후 피의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다며 심 총장이 법원에 문서를 보내지 않고 석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어. 민주당은 현재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도주원 조제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해. 또한 심 총장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도 언급했어. 조 수석 대변인은 책임을 물을 방법은 다양하다며 최상목 부총리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어.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민주당은 선고 기일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르게 할 계획이라고 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14일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아서 결론이 다음 주 이후로 미뤄졌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내주 중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지. 앞서 변론이 종료된 후 금요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이후 17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 이날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해. 주말을 넘기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어.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크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이 예정돼 있어. 선고 23일 전에 통제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헌재가 다음 주 초에 선고일을 공지하고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어.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 탄핵 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결과는 모두에게 기소된다고 강조했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도 과거 최종 변론에서 승복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그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어. 이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한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건 헌재를 겁박하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지. 마지막으로 여야 지도부가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으니 어떤 형식이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어. 이런 발언들은 정치적 긴장감을 잘 보여줘. 모두에게 기소된다면서 헌법재판관 마은혁은 왜 임명하지 말라는 건지는 의문이야. 탄핵 인용과 각하, 기각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이야. 탄핵 인용은 국회에서 공직자를 탄핵하기로 결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추가 인정되는 경우야. 이 경우에 해당 공직자는 직무를 정지당하거나 해임돼. 즉 탄핵 사유가 인정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거지. 반면 각하, 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거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야. 각하는 사건 자체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적용되며 아예 심리하지 않아서 종료되는 거야.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주장된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야. 그래서 탄핵 인용은 공직자의 해임을 가져오는 결정이고 각하와 기각은 사건이 법원에서 종료되는 방식이야. 각하는 아예 심리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이처럼 두 개념은 법적 맥락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서부지법 만동사태에 가담한 16명의 재판이 열렸고 변호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 출석했어. 황 전 총리는 대다수가 구속된 건 부당하다며 사태의 원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1차 공판을 진행했어. 황 전 총리는 거의 90명이 구속됐는데 과도하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 그는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지. 피고인들은 강제로 후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다중의 위력을 부인했어. 변호인들은 열려있는 공용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 건조물 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다중의 위력으로 저질러지면 형량이 높아져.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망상에 빠진 황 전 총리의 변호란이 부디 제대로 처벌받기를.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어. 창원지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정치인들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지.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명 씨에게 수억만 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했어. 또한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가 각각 1억 2천만 원을 명 씨 등에게 건넸다는 증언도 나왔지. 명 씨는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해.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돈거래는 급여나 정치자금 대납 변제금이라고 주장했어. 김 전 소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지. 김 전 소장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며 명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밝혔어. 이 사건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네. 이게 사실이면 이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큰 타격을 받을 걸로 보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변호인단에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어. 하지만 사입하면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없었지.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어. 그는 몸은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며 지지에 감사한다고 했고 청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어. 4일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윤심이 어디로 향할지 긴장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한편 그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언제 퇴거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의 신당 창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 윤 의원은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고 했지. 그는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경험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어. 또 당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지. 윤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부담되는 걸 원하겠나라며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덧붙였어. 마지막으로 그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라고 말했어. 윤상현 의원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종료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내세워 내란은 끝났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 내란 사태가 종료됐으니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도 사라졌다는 주장이지. 오는 6.3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현안 질의를 열었고 민주당은 이를 헌재 알박기라고 비판했어. 그러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내란은 비상계엄 종료와 함께 끝났다며 구 야권을 반박했지. 그는 아직도 내란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어. 이어 내란이 끝났으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야당의 반발을 샀어. 내란 동부 세력과 동조당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국힘이 헛소리고 내란 중이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전날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으나 그 출마 선언에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을 비판했어. 그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이 진짜는 하나도 없다고 했지.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려 했지만 웃는 얼굴로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어. 그는 이 전 대표가 제시한 K민주주의를 비웃으며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키켈이라고 주장했지. 민주당이 통과시킨 여러 법안들을 좌파의 왜곡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악법이라고 호평했어.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그의 퇴장이 정상 국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도 철회하라고 촉구했지. 내란 동조당 해산과 그 부역자들의 처벌이 먼저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거 인사를 비난했어. 주승래 수석대변인은 퇴근 시간 한남동을 막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민폐라며 한결같은 진상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했지.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청년 지지자들과 오열하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했다고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어. 또한 윤석열의 퇴거 쇼가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조롱하려는 싸구려 연출이라고 강조했지. 내란 수배와 동조 세력에게 돌아갈 심판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어.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지기현 판사도 한 통속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 그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 검찰의 계엄 사전 모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어.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초기에 진술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강조하며 군 지휘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 그는 삼청동 안가 모임이 내란 모의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방첩사령부 보강을 논의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어. 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후임 임명이 계엄 준비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엄 준비 작업을 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지. 그는 2024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건 좀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강조했어. 선전선동의 도구로 출석한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에서 언론사 법정 촬영을 허가했어. 법조기자단이 촬영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윤 전 대통령 등의 법익을 고려해 허가한 거야. 첫 공판 때는 신청이 늦어 촬영이 안 됐지만 이번에는 절차를 거쳐 허가됐어. 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 촬영할 수 있는데 이번 촬영 허가로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야. 직위원이 허락한 건지 윤석열이 선전선동을 하려고 허락한 건지 모르겠어. 결국 둘이 한 통속으로 의심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는데 반나절 만에 보류했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강하게 만류한 거야. 유재옥 대선준비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서 보류된 거라고 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신당 창당은 어렵다며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했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신당 창당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 다 안팎에선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수 분열 우려로 강하게 비판했어. 정광재 대변인은 좋게 볼 수 없다고 했고 김성태 전 의원은 보수 분열 획책이라고 비판했어. 내란 수배의 자유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 조성현 대령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어. 근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그 지시는 군사적격상 불가능하다며 신빙성을 공격했지.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냐며 상관 지시 받은 건 맞다고 반박했어. 변호인단은 조 단장이 지시를 임의 해석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부하에 구체적 지시 내린 게 아니라 상황 설명한 거라고 했어. 재판 중 신령전도 있었고 변호인단은 실탄 대신 공포탄 지시 여부도 물었지만 조 단장은 안전 목적은 사후적 판단이라고 답했어. 변호인단은 계속 증언 신빙성 문제 삼으며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했어. 왜 굳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할까? 윤석열의 혼자 살기가 구역질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충훈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을 조사하고 있어. 이준석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지. 김 전 구청장은 공천 잡음에도 당선됐고 문 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선호한 후보라는 의혹이 있지만 본인은 관련 없다고 해. 검찰은 김정재 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렀고 김건희 여사 소환도 곧 진행할 계획이야. 김영선 전 의원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야. 다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받길 원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